한 분은 나오시고 한 분은 들어가셨어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신 분 한 분,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신 분 한 분 있는데, 일단 받고 나오신 분 한 분 보겠습니다. 18시간 조사받았습니다. 이분은 팟캐스트 하면 정말 끝내주겠다, 체력적으로는. 18시간 뭐 껌이죠. 뭐 검찰 조사 한번 들어가면 뭐 달달달 볶이는데. 자, 김태효 씨, 대외 전략 비서관.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우리가 방송을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김태효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김태효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김태효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예, 이명박 정권 때 대외 전략 비서관이었고 사실상의 수석급이었답니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김관진하고 이명박이 만나는 자리는 항상 그 자리를 주재하는 사람이 김태효였다는 거지. 주재라고 하니까는 그 느낌이 확 다르네요. 배석했다고 할 때와 주재했다고 하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주재는 대통령이군요. 네. 사실상 실제 실무선에서 보면 김태효가 주재한 것도 맞죠. 시간을 조율했을 테니까. 불법과 불법이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연결결이 좋다 이거. 연락책. 주재라는 것보다 연락책이 올랐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안 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명박만 남았다예요. 가장 일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는데 사실은 김태효가 방울인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김태효 조사까지 끝났으니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나 예상도 나오지만 이제 검찰이 김태효를 어떻게 처리한 뒤에 이명박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느냐만 남은 거죠. 그 평소에 명종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버려진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에는 종북 빨갱이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검찰의 압박으로 인해서 저는 이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18시간을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진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죠.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했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밖에 길이 없어요. 수사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SBS가 한 건 했어요. 김태효랑 통화로 단독 보도를 냈거든. 사이버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여론조성이라고 직접 말을 해요. 근데 군 형법에는 그게 불법이야. 제대로 걸린 거야. 김태효는 자기 나름대로 실드가 필요해서 한 언론사 중 택해서 인터뷰를 했겠지만 거기서 나온 말이 원래 거기가 여론 조성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법에도 없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이죠, 그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김태효가 구속영장 청구가 되겠죠. 만약에 김태효를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이명박 조사하기도 힘들고요. 김태효를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거나 이명박을 조사 안 하게 되면 검찰은 어떤 수사를 했건 간에 지금까지 한 고생이 다 나가리. 그러려면 김태효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쳐야 돼요. 지금 한 명 더 남아있는 게 우병우인데 우병우도 구속영장이 쳐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병우는 구속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한 명 더 있죠. 조윤선도 다시 들어가셔야 되고 컴백하셔야 되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미리 좀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집하다가 슬기로운 감방생활 짬짬이 보거든요. 되게 재밌던데. 다음에 이제 들어가신 분. 이분은 저는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최경환인데 지금 계속 번복했잖아요. 출석하겠다 안 한다. 하겠다 안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처리하고 갈 기회까지가 마지막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산안 투표도 안 하고 그냥 갔어. 국회의원 일종의 특권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3번 소환했는데 안 오면은 바로 체포거든요. 최경환은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해요. 왜냐면 검찰이 출석한 거를 약간 갖고 농락을 했단 말이야.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칠 요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오라고 잘 안 나오고 밖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증거인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최경환은 바로 조사 이후에 내보내는 거 없이 바로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급 체포. 네. 일단 긴급 체포 후에 이틀간 잡아두고 구속영장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은 그 농업용 비닐을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죠? 농업용 비닐은 뭐예요? 자살할 때 그 피 튀기면 안 되잖아요. 이 개망나니 진짜. 동대구역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농업용 비닐이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 친절한 영자씨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 친절한 금자씨구나. 네, 아까 그 김태효 씨 이야기도 나왔지만 최경환 할복 자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가둬두심이. 그렇죠. 생명은 소중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또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경환이 호기롭게 정권 교체된 것도 몰랐고 그래서 내가 국정원으로 돈을 받았으면은 할복 자살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달 사고 의심, 배달 사고가 날 일이 없다는 걸 국정원 시스템적으로 보여줬어.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 시킨 거예요. 보통 정치인들이 대부분 안 받았다고 하죠.
미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달 사고. 대부분 그런 거예요. 홍준표는 안 그랬어? 그런데 정황상 그 돈을 1억을 상납했다고 알려진 그 시기 그 다음 해에 국정원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너무 오해하기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산 편의 대가로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 아니다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답이 후퇴한 거지. 제가 봤을 때는요. 최경환은 박근혜에 빌붙어서 김용박에 빌붙어서 권력은 누렸지만 사실 배짱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 정도 급 되는 정치인. 사실은 박근혜가 대선 후보로 밀려고 했다는 게 최경환이었다는 게 설이에요. 대중적으로 너무 인기가 없고 캐릭터상 대선 후보로 나갈 만한 건이 안 돼서 포기한 거지. 그 정도의 정치적 위치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2인자격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검찰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도 못하고 뭐 할복 자살하는 거 정말 유치하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남편이 그런 거 있지. 부인이 뭐라고 잔소리하면은 나가 죽어버릴까?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춥다고 5분 만에 들어와. 해본 적은 없지만 왠지 상상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청 바로 앞에 가니까 차마 거짓말은 못하겠죠. 검찰은 지금 괘씸죄 비슷하게 걸어놓고 있는 상태야. 오기만 해봐 너 뒤졌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검찰청 앞에서까지 나 그런 적 없다고 하면 검찰이 딱 들어가자마자 증거 딱 내밀면서 그렇죠. 상당히 곤란해진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빼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답이 나왔거든요. 모든 질문에 똑같이 이 말만 반복했다잖아요. 그런데 최경환이 왜 이 시기에 검찰에 출두했을까요? 미루고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근데 아직 정기국회 기간이잖아요. 회기가 끝났어요. 이 예산안 심사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체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기 기간에는 그 동의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회기가 끝나면 긴급체포가 가능해요. 모양 빠지게 긴급체포 당하는 것보다는 자진 출두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을 한 것 같고 뭐 구속영장 청구되겠죠? 더군다나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국고 손실 및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병기가 한 말 때문에 최경환이 돈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 준놈 구속됐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최경환은 당연히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바깥 공기를 좀 더 쐬고 싶었다면 오라 할 때 바로 갔어야 돼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라니까요. 조사를 하고 싶은데 안 와. 그러면 원래 긴급체포예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예. 하다못해 음주운전 해가지고 벌금 있죠. 그 벌금을 안 낸 상태로 버티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찾아와요, 경찰이.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 네버엔딩 스토리에 이동엽 씨의 생생한 경험담이 나옵니다. 그 방송은 바로 이 에피소드 앞뒤로. 자, 나 혼자와 들어간 자. 김태우와 최경환.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자, 우병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보 교육감들 약점 열흘 내로 알아오라. 세다. 그럴 줄 알았어. 야, 국정원 보고 열흘 안에 알아와. 야, 센데. 정부의 비판적 성향을 가진 박근혜 정부죠.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하도록 국가정보원에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병우 건이 새롭게 최근에 밝혀진 게 이제 예전에 묵은 이슈는 이석수 감찰관 뒷조사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계 사찰이 있었어요. 최근에. 재밌더라고요. 과학기술계 사찰. 이게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인 사찰을 하게 된 배경을 추론하는 게 아직 정확한 이유는 그러니까 왜 과학기술인까지 사찰을 했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건 밝혀지지 않았는데 추론이 그래요. 이게 김명자 전 장관이 과총 과학기술인 총연합회 회장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선출이란 말 자체가 투표로 뽑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 장관을 하고 그동안 쭉 그 민주당 계열에서 이렇게 야권 생활을 하셨던 정치인인데 그분이 과총 회장이 되니까 어떤 놈들이 도대체 투표를 한 거지? 찾아봐. 이렇게 시작됐다고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궁금하죠. 도대체 나는 왼쪽으로 분류됐을까? 오른쪽으로 분류됐을까? 보통 과학기술인들이 정말 이게 공돌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 정말 관심 없거든요. 그런 거. 정치, 이런 뭐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과학 연구 활동 자체만으로도 24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분류되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 과학기술단체 청년합회가 뭐 수백 개 단체가 들어있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예. 거기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거 말고 지금 이런 거예요. 국정원한테 일종의 영역을 주는 거잖아. 민정수석실이. 야, 교육감들
대부분 다 성향이 나와요. 선거 전에. 네. 뭐 약간 좀 친정부적이다. 네. 또는 또 진보적이다. 이렇게. 네. 진보적 교육감. 뭐 우리 서울의 조희영 교육감이나 이재정 교육감 이런 분들이 진보적 교육감이죠. 대구 경북 쪽 교육감 2명 제외하고요. 다 해요. 나머지 뒤를 다 털었어요. 근데 털기만 했으면 좀 그래도 좀 나아. 그다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인사,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해당 교육감들과 친분 있는 단체와 교육청의 수의 계약 이런 걸 의혹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그 사람들을 뒤를 캐서 공격하고 뭔가 이런 거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레임을 짜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 기사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인천시 교육감 이청용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그거예요. 뇌물, 수의계약. 이거는 국정원이 깊이 관여돼서 뭔가를 만들어낸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청용 교육감뿐이 아니라 다른 교육감들도 아마 많이 걸려 있을 텐데 이게 시범 케이스로 인천이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아마 된 것 같아요. 인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현직 시장이 새누리개고 유정복이요. 어젯밤에 눈 하나도 안 치운 개놈 공무원 새끼들. 아 인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빙판 쪄서 그 대로 왕복 6차선, 7차선 이런 8차선 대로가 완전 빙판이었어요 어젯밤에. 저 선창 1호 사건 났을 때 네. 유정복 시장은 어디 갔어? 어디 갔어뿐이 아니고요. 언론사에다 이렇게 요청까지 했어요. 이건 싫어합니다. 선창 1호 사건에서 인천시라는 말은 빼주세요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런 게 XX 진짜 어떻게 말이 안 나와요. 나 인천시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분노를 갖고 있어서 인천 시민들이 이 새누리당 출신 애들 뽑아주는 거 보면 분노가 하늘을 막 치솟아요. 막. 자, 릴렉스. 화나. 이너피스 하나 드릴까요? 잘하고? 사실 민주정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박근혜보다 10년 전인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생각해봐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교육감들 사찰해가지고 국정원이 이렇게 엮어 비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국정원 내부에서 비선이 움직여서 조선일보에다가 갖다 꼬질렀죠. 그렇겠지. 바로 꼬질르죠. 아니 정말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말 막 부린 것 같은데 왜 정권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제 선거가 사실 2주 남았어요. 정상적이라고 보면. 그러네. 12월 20일. 안철수 듣고 있나? 그러니까 선거가 2주 남았는데 뭐 원래 돌리던 시스템이니까 그대로 돌리면 다시 또 새누리당 그러니까. 출신들이 되니까. 좀 약간 좀 코미디긴 하지만 갑자기 12월 20일 날 6시가 됐더니 출구조서가 발표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취소를 못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네. 어쨌든 교육감들 선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도 우리 방송의 과정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데 조희영 교육감이 나중에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막 재판 막 계속 가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국정원이랑 연관이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그 이청용 교육감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마 대표적인 시범 케이스로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대, 그러니까 어떤 기반을 만들었던 게 저는 무상급식, 교육감들의 진보 교육감 선출. 그 당시에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광역 선거는 9대8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먹었지만, 드셨지만, 맛있게, 아이 참 표현이 선출됐지만, 또 경기도 교육감은 남경필이 당선되는, 그래서 박빙이었는데 교육감만큼은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잖아요. 석권을 했죠. 예. 근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너무 보수 교육감들이 난립한 거야. 득표율이 이런 거는 막 압도적으로 50% 넘어간 게 아니라 30%대로 당선되고 그런 경우는 많았지만 그러면서 이게 진짜로 풀뿌리로부터 이명박근혜의 포갑을 견뎌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교육감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미치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육감들 비리 분명히 있어. 막 다 뒤져봐. 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실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론 이제 범죄 행위로만 보면 장시호 씨가 고약하죠. 예, 받은 형량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려되는 건 이런 거죠. 검찰이 일정 부분 피의자로 소환된 피고나 피의자가 와서
내부 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의 예.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까지도 증거를 제출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소위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는 그게 플리바게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법관이 판단을 내린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앞으로 피의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검찰을 적극적으로 도울 거냐 하는 우려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야 뭐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뭐 법에 의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국정농단 관련한 검찰 조사를 할 때 검찰에서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플리바게닝 형식의 어떤 형태의 도움을 줬을 때 이익을 줄 수 있는 뭔가 좀 감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뭔 키가 있으면 카드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사가 좀 더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좀 조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백 변호사님, 네.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 야 그거 좀 야비하고 비열한 짓 아니냐. 그런데 근데 그 내면의 그 속성은 잘못한 사람이 반성을 하면서 검찰 수사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플리바게닝 하는데 정확하게 그 뜻이 예. 뭐냐면요. 기소하기 전에 예. 이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형량을 조정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소 플리가 전입니다. 초원 이런 뜻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는 없는데 없죠.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예를 들어서 마약 사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약 사건은 혼자 잘 안 해요. 일단 마약은 내가 마약을 투약을 하려면 나한테 판 사람도 있어야 되고 유통망도 있어야 되고 보통 혼자 한다니까 같이 한 사람들, 같이 하는 패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을 잡았어요. 한 명을 잡았는데 정말 엄격하게 플리바게닝도 전혀 없이 그냥 원칙대로 죄를 물으면 이 사람이 굳이 윗선을 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뭔가 본인한테 이익이 돼야 자기랑 같이 한 사람, 공급해준 사람, 그 다음에 이걸 유통하는 사람들을 불잖아요. 이제 그래서 수사의 편의상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에 한해서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죄를 진 사람 그에 합당한 처벌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한 명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사회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감안해서 일정 범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 특검에서 풀어주세요. 그 의미예요. 그냥 말 그대로. 원래 구형을 무척 낮춘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실 장시호 씨 혐의는 뭐예요? 혐의. 혐의가 이제 삼성이나 JK 등 압박해서 한 후원금 18억 원 정도 받아낸 거, 국고보조금 7억 횡령하고 또 영재센터 자금 3억 횡령한 거. 대충 사이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10억 횡령이네요. 최소 구형이 5년에서 7년 정도는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건 여러 가지로 수사에 협조를 했고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줬으니까 재판부에 그냥 집행유예 해주세요. 왜냐하면 구속기간도 연장 안 했잖아요.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장시호 씨만 안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시그널을 줬으나 재판부는 그래도 안 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재판부도 이러한 그 횡령죄에 대한 판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례를 깨면서까지 검찰은 물론 수사 열심히 했고 수사협조에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지켜야 할 또 마지노선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 수사에 협조했다라는 것 때문에 2년 6개월만 선고했다. 약간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검찰하고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중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에도 협조하고 자백하고 했던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감안해서 2년 6개월을 선고한 거니까 검찰과 재판부가 바라보는 온도차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도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검찰이 구형한 거 사실 쉽게 말해서 올려친다 그러잖아요. 올려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특검이 이렇게까지 시그널을 보냈으면 그래도 재판부 알았어 하고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으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부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거예요. 장시호 씨가 법정에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 지금 3억 횡령하고 국고보조금 7억 횡령한 거 최순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장시호 씨가 꿀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뭐 또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본인이 다 이득을 취한 것을 고려할 때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를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그거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네. 사정 변경, 즉 3억 7억 한 거 그 횡령했는데 무척 깊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횡령한 돈이 어쨌든 3억은 국고죠. 영재센터 자금 3억.
오, 그럼 총 뭐 10억이 네. 어바웃 다 국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고이기 때문에 다시 그 회사, 영재센터에 환수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수했다면?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그랬다면 그게 고려가 되지만 이건 1심 선고가 나서 법정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법정 구속됐는데 이거 갚는다고 해서 보석으로 풀어주진 않습니다. 20에서 영향. 2심에서 그럼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아.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예측 그 1년 6개월 구형했을 때 예측 못 하셨잖아요. 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예측을 그랬었죠. 1년 6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 이제 구형하는 것보다 좀 낮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한 3분의 2나 반. 그렇죠. 네. 그 정도 내기 때문에 다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죠. 장시호 씨도 사실 근데 어제 뭐 이렇게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집에 돌아갈 걸 생각하고 아마 출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얘졌다. 판결을 받는 순간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또 뭐 마지막 증언할 때도 진술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얘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데리러 가야 되는데 나를 좀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 이 얘기는 결국 아이한테도 내가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휴, 그렇다고 하면 그건 좀 결국 장시호 씨는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검찰도 아마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거고요. 왜냐면 장시호 씨가 워낙 많은 이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장시호 씨 입장에서도 검찰과의 어떤 그 교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본인이 설마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장시호 씨 입장에는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실형을 선고하면 거의 90% 이상은 1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자리에서 그 법정 구속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가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2년 6개월이 놀란 게 아니라 법정 구속이 훨씬 놀란 거죠. 그러니까 2년 6개월도 사실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는 형이잖아요. 그렇죠. 3년 미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으니 여기서 법정 구속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재판부가 굉장히 단호했던 것 같고 좀 눈여겨볼 거는 이 재판부가 형사 22부입니다. 김세현 부장인데요. 김세현 부장이 맡고 있는 재판이 현재 박근혜 최순실 재판이에요. 그 재판의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건 이 재판부가 사실 굉장히 피고인에게 잘해주는 재판부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피고인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해달라는 것 뭐 증거 신청하면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는데 선고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고 좀 유명한 재판부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판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장시호의 1심 선고를 딱 보면 이거는 엄벌주의입니다. 오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정농단은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범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장시호 씨 판결문에 보면 최순실, 박근혜와 공모하여라는 거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 같은 재판부가 22 재판, 이 판결을 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판결할 때 이거 인용 안 하겠어요?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 이제 그 두 피고인에게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어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시호 씨 혼자 충격을 받을 게 아니라 지금 나비 효과로 이 두 명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제 선고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시호 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온정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좀 안타깝긴 했었는데 네. 박근혜 최순실 두 재판에 아주 그 엄벌주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네요. 그러니까 김세윤 부장판사가 김세연. 김세윤. 김세현. 김세연? 헷갈리네요, 갑자기 이름이. 연이나 어쨌든, 연이나, 네. 끝자리는 알아봐 주시고요. 어쨌든, 그, 김 판사님이 별명이 있대요. 별명 유치원 교사. 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시호 그 유치원 애들을 나가야 되는데. 백 변호사 아까 얘기했지만, 유치원 교사라는 말은 뭐냐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너무너무 너그러운 거예요.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뭐 증언했죠, 뭐 증거 채택해 달라면 채택해주고 증인 채택해 달라면 채택해주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피고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나 최순실 재판에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거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예. 증인 막 뭐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증인 막 증가시키고 막 이랬을 때도 다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판결에서는 엄격하다는 거예요. 김세윤이네요. 김세윤 맞죠? 김세윤 판사가 판결에서만은 아주 엄격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유치원 교사. 네,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란 말은 이미지가 그만큼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하면 단호하게 처벌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한 걸 용인하면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그렇죠. 성인이 됐을 때 계속 똑같은 짓을 저지르니까. 그래서 김세윤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는 정말 너그럽고 인자한 모습을 보이지만 마지막 판결에 있어서는 엄하게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저도 백선영 변호사 말씀처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대해서 엄한 판결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느닷없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유치원 교사라고 하는 이 별명은 확인된 건가요?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아, 기사에서 읽었어요? 그럼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 물어보시니까 제가 직접 알아보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 누군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긍정적인 의미고, 의미 있는, 그리고 재판을 잘한다는, 그리고,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판사로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유치원 교사를 월급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하게요. 박근혜 최순실의 재판을 진행하는 지금 우리나라 판사라면 당연히 법원에서 최고니까 하는 거예요. 에이스들이. 아니, 세기의 재판인데 이거를 그러면 재판할 때 평판 안 좋은 판사한테 맡깁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판을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김세현 부장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치원 교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피고인이 납득할 만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어권 행사하는 거 할 수 있게 다 들어주고, 그래 어떤 주장을 하는지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도 말을 끊질 않아요. 김세현 부장은. 그래서 피고인들이 재판을 하고 나면 굉장히 좀 속이 시원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할 때만큼은 굉장히 온정주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판단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도 내 얘기도 들어주지 않고 저렇게 판단했으면 억울할 텐데 얘기는 다 들어주고 그렇죠. 또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다 논박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 자체가 굉장히 좀 피고인 입장에서도 설득력 있는 판단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아까 유치원 교사라고 소문이 나 있는 재판부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참 황당하네요. 무서워지는데요? 호러물 같아, 호러물. 아니, 근데 27분 이재용 재판부 누구였었죠, 그때? 그 분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27분. 네, 그 분도 뭐 재판은 잘한 걸로 유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중앙에서 가장 소위 우리나라 부장 중에, 형사부장 중에 에이스들만 현재 지금 이 재판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곳에서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단, 그리고 이번에 나온 장시호의 유죄 판단,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뭐 유죄가 나올까 무죄가 나올까 뭐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문제 삼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몇 년이나 나올까. 근데 이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예상보다 더 중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조금 올려친 거란 말이에요. 올려친 거는 처음에 검찰의 구형에 나섰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법원도 판결문에 보면 많이 도와준 걸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수사에 도움을 줬고 법원에서도 많은 증언들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형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재판부 입장에서 이보다 더 2년 6개월보다 더 많은 형을 사실은 판단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뭐 줄여줬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검찰은 그보다 더 적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법원에 있어도 뭐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 충분히 본인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뭐 제2의 태블릿 PC도 받았고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통화했다는 대포폰 얘기도 다 들었고 그다음에 무슨 메모 같은 것도 다 얘기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장시호가 국정농단 수사에 엄청난 도움을 줬죠. 그런 분이 검찰에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한테 일정 부분 그 도움을 받기 전에 검찰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도와주면 뭐 우리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특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특검이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장시호 씨한테.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법원을 상대로 해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김세현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원칙 이걸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뭐랄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2년 6개월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죄목으로 보면 그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좀 줄여줬다고 하는 것은 김세현 부장판사도 일정 부분 장세호 씨의 검찰 도움 또 수사의 도움 법원에서의 도움을 인정한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이제 뭐 마약 수사나 지금 우리가 1년째 보고 있는 뭐 국정농단 사건이 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 아닙니까? 이런 거는 제보자가 없으면 제대로 캘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제보자 없이 어떻게 캡니까 이거를? 이거 굉장히 그렇죠. 치밀하게 국정농단 이어지는 사건에 건데. 지금 전말이 파악이 되고 이런 게 지금 다
다 제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다음에 국정원 내에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 갖고 온 것도 사실은 지금은 개혁위원회가 정권이 바뀌어서 만들어졌지만 그 전 같으면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누군가 제보를 해야만이 가능했던. 그렇죠. 거기다가 또 요즘에 있는 그 특활비 상납 논란도 다 제보예요. 이현수 기조실장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나 이제 마약 수사처럼 정말 한 번에 일망타진하기 힘든 범죄들은 사실 플리바게닝 도입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 정의를 구현 자체를 못 하는데 개개인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이런 특별한 이제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몇 가지 범죄 유형을 정해서 그런 경우에는 좀 플리바게닝을 도입을 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특검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주는 게 사실 사회정의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프리바게닝 하고 있고요. 프랑스나 영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내년 6월부터 도입을 해요. 프리바게닝을. 일본이 도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먼저 자존심 일본한테 뒤지는 거 좀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일본도 일본이 내년 함께 6월에 하지 말까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죠. 좀 더 빨리 하면 안 될까요? 예. 어쨌든 그래서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사실 뭐 수사의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또 지금 백성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 내부 고발이나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으면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얼마나 본인이 예. 반성하고 그렇죠. 반성하고. 사회에 대한 사과의 의미에서 너의 죄의 진상을 다 밝히고 그렇죠. 앞으로 그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잡히게끔 이게 그 털어놓는 게 그 사람한테 나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벌을 받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건강한 사회로 돌아가라 그렇죠. 이런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사실 선진국에서 그걸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본이 우리도 도입하는 건 좀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을 조사 안 하게 되면 검찰은 어떤 수사를 했건 간에 지금까지 한 고생이 다 나가리예요. 예. 그러려면 이 김태효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쳐야 돼요. 지금 한 명 더 남아있는 게 우병우인데 우병우도 구속영장이 쳐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병우는 구속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한 명 더 있죠. 조윤선도 다시 들어가셔야 되고 컴백하셔야 되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미리 좀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집하다가 슬기로운 감방생활 짬짬이 보거든요. 예. 되게 재밌던데. 예. 다음에 이제 들어가신 분. 이분은 저는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최경환인데 지금 계속 번복했잖아요. 출석하겠다 안 한다. 예. 하겠다 안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처리하고 갈 기회까지가 마지막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산안 투표단을 그냥 갔어. 국회의원 일종의 특권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3번 소환했는데 안 오면은 바로 체포거든요. 최경환은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해요. 예. 왜냐하면 검찰이 출석한 거를 약간 갖고 농락을 했단 말이야.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칠 요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오라고 잘 안 나오고 밖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증거인멸도 가능하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최경환은 바로 조사 이후에 내보내는 거 없이 바로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급 체포. 네. 일단 긴급 체포 후에 이틀간 잡아두고 구속영장 기다리는 거지. 예. 그러면은 그 농업용 비닐을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죠? 농업용 비닐은 뭐예요? 자살할 때 그 피 튀기면 안 되잖아요. 이 개망나니 진짜. 동대구역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농업용 비닐이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 친절한 영자씨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 친절한 금자씨구나. 네, 그 아까 그 김태효 씨 이야기도 나왔지만 예. 최경환 할복 자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 좀 가둬두심이 그렇죠. 생명은 소중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또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경환이 호기롭게 정권 교체된 것도 몰랐고 그래서 내가 국정원으로 돈을 받았으면은 할복 자살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배달 사고 의심, 배달 사고가 날 일이 없다는 걸 국정원이 시스템적으로 보여줬어.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 시킨 거예요. 보통 정치인들이 대부분 안 받았다고 하죠. 미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달 사고. 대부분 그런 거예요. 홍준표는 안 그랬어? 그런데 정황상 그 돈을 1억을 상납했다고 알려진 그 시기 그 다음 해에 국정원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너무 오해하기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산 편의 대가로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 아니다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답이 후퇴한 거지. 제가 봤을 때는요. 최경환은 박근혜 빌붙어서 김용박의 빌붙어서 권력은 누렸지만 사실 배짱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 정도 급 되는 정치인. 사실은 박근혜가 대선 후보로 밀려고 했다는 게 최경환이었다는 게 설이에요. 대중적으로 너무 인기가 없고 캐릭터상 대선 후보로 사찰을 하게 된 배경을 추론하는 게 아직 정확한 이유는, 그러니까 왜 과학기술인까지 사찰을 했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건 밝혀지지 않았는데 추론이 그래요. 이게 김명자 전 장관이 과총 과학기술인 총연합회 회장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선출이란 말 자체가 투표로 뽑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 장관을 하고 그동안 쭉 그 민주당 계열에서 이렇게 야권 생활을 하셨던 정치인인데, 그분이 과총 회장이 되니까 어떤 놈들이 도대체 투표를 한 거지? 찾아봐. 이렇게 시작됐다고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궁금하죠? 도대체 나는 왼쪽으로 분류됐을까? 오른쪽으로 분류됐을까? 보통 과학기술인들이 정말 이게 공돌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 정말 관심 없거든요. 그런 거. 정치, 이런 뭐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과학 연구 활동 자체만으로도 24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분류되어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 과학기술단체 청년합회가 뭐 수백 개 단체가 들어있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예. 거기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거 말고 지금 이런 거예요. 국정원한테 일종의 영역을 주는 거잖아. 민정수석실이. 야, 교육감들 대부분 다 성향이 나와요. 선거 전에. 네. 뭐 약간 좀 친정부적이다. 네. 또는 또 진보적이다. 진보적 교육감. 뭐 우리 서울의 조희영 교육감이나 이재정 교육감 이런 분들이 진보적 교육감이죠. 대구 경북 쪽 교육감 2명 제외하고요. 다예요. 나머지 뒤를 다 털었어요. 근데 털기만 했으면 좀 그래도 좀 나아. 그다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인사,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해당 교육감들과 친분 있는 단체와 교육청의 수의 계약 이런 걸 의혹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그 사람들을 뒤를 캐서 공격하고 뭔가 이런 거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레임을 짜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 기사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인천시 교육감 이청용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그거예요. 뇌물, 수의계약. 이거는 국정원이 깊이 관여돼서 뭔가를 만들어낸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청용 교육감뿐이 아니라 다른 교육감들도 아마 많이 걸려 있을 텐데 이게 시범 케이스로 인천이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아마 된 것 같아요. 인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현직 시장이 새누리개고 유정복이요. 어젯밤에 눈 하나도 안 치운 개놈 공무원 새끼들. 인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빙판 쪄서. 그 대로 왕복 6차선, 7차선 이런 8차선 대로가 완전 빙판이었어요. 어젯밤에. 한 분은 나오시고 한 분은 들어가셨어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신 분 한 분,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신 분 한 분 있는데, 일단 받고 나오신 분 한 분 보겠습니다. 18시간 조사받았습니다. 이분은 팟캐스트 하면 정말 끝내주겠다, 체력적으로는. 18시간 뭐 껌이죠. 뭐 검찰 조사 한번 들어가면 뭐 달달달 볶이는데. 자, 김태효 씨, 대외 전략 비서관.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우리가 방송을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김태효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김태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김태효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예, 이명박 정권 때 대외 전략 비서관이었고 사실상의 수석급이었답니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김관진하고 이명박이 만나는 자리는 항상 그 자리를 주재하는 사람이 김태효였다는 거지. 주재라고 하니까는 그 느낌이 확 다르네요. 배석했다고 할 때와 주재했다고 하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주재는 대통령이군요. 네. 사실상 실제 실무선에서 보면 김태효가 주재한 것도 맞죠. 시간을 조율했을 테니까. 불법과 불법이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연결고리 좋다 이거. 연락책. 주재라는 것보다 연락책이 올랐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안 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명박만 남았다예요. 가장 일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는데 사실은 김태효가 방울인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김태효 조사까지 끝났으니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나 예상도 나오지만 이제 검찰이 김태효를 어떻게 처리한 뒤에 이명박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느냐만 남은 거죠. 그 평소에 명종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버려진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에는 종북 빨갱이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검찰의 압박으로 인해서 저는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18시간을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진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죠.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했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밖에 길이 없어요. 수사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SBS가 한 건 했어요. 김태우랑 통화로 단독 보도를 냈거든. 사이버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여론조성이라고 직접 말을 해요. 근데 군 형법에는 그게 불법이야. 제대로 걸린 거야. 김태우는 자기 나름대로 실드가 필요해서 한 언론사 중 택해서 인터뷰를 했겠지만 거기서 나온 말이 원래 거기가 여론 조성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법에도 없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이죠. 그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김태우가 구속영장 청구가 되겠죠. 만약에 김태우를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이명박 조사하기도 힘들고요. 김태우를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거나 저 선창 1호 사건 났을 때 유정복 시장은 어디 갔어? 어디 갔어뿐이 아니고요. 언론사에다 이렇게 요청까지 했어요. 이건 싫어합니다. 선창 1호 사건에서 인천시라는 말은 빼주세요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XX 진짜 어떻게 말이 안 나와요. 나 인천시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분노를 갖고 있어서 인천 시민들이 이 새누리당 출신 애들 뽑아주는 거 보면 분노가 하늘을 막 치솟아요. 막. 자, 릴렉스. 화나. 이너패스 하나 드릴까요? 잘하고? 사실 민주정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박근혜보다 10년 전인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생각해봐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교육감들 사찰해가지고 국정원이 이렇게 엮어 비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국정원 내부에서 비선이 움직여서 조선일보에다 갖다 꼬질렀죠. 그렇겠지. 바로 꼬질르죠. 아니 정말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말 막 부린 것 같은데 왜 정권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제 선거가 사실 2주 남았어요. 정상적이라고 보면. 그러네. 12월 20일. 안철수 듣고 있나? 그러니까 선거가 2주 남았는데 원래 돌리던 시스템이니까 그대로 돌리면 다시 또 새누리당 출신들이 되니까. 좀 약간 좀 코미디긴 하지만 갑자기 12월 20일 날 6시가 됐더니 출구조서가 발표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취소를 못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네. 어쨌든 교육감들 선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도 우리 방송의 과정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나중에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막 재판 막 계속 가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국정원이랑 연관이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이청용 교육감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마 대표적인 시범 케이스로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대, 그러니까 어떤 기반을 만들었던 게 저는 무상급식, 교육감들의 진보 교육감 선출. 그 당시에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광역 선거는 9대8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먹었지만, 드셨지만, 맛있게, 아유, 참 표현이 선출됐지만, 또 경기도 교육감은 남경필이 당선되는, 그래서 박빙이었는데, 교육감만큼은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잖아요. 석권을 했죠. 예. 근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너무 보수 교육감들이 난립한 거야. 득표율이 이런 거는 막 압도적으로 50% 넘어간 게 아니라 30%대로 당선되고 그런 경우는 많았지만, 그러면서 이게 진짜로 풀뿌리로부터 이명박근혜의 포갑을 견디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교육감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미치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육감들 비리 분명히 있어. 막 다 뒤져봐. 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할 만한 건이 안 돼서 포기한 거지. 그 정도의 정치적 위치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2인자격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검찰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도 못하고 뭐 할복 자살하는 거 정말 유치하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남편이 그런 거 있지. 부인이 뭐라고 잔소리하면은 나가 죽어버릴까?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춥다고 5분 만에 들어와. 해본 적은 없지만 왠지 상상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청 바로 앞에 가니까 차마 거짓말은 못하겠죠. 검찰은 지금 괘씸죄 비슷하게 걸어놓고 있는 상태야. 오기만 해봐 너 뒤졌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검찰청 앞에서까지 나 그런 적 없다고 하면 검찰이 딱 들어가자마자 증거 딱 내밀면서 그렇죠. 상당히 곤란해진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빼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답이 나왔거든요. 모든 질문에 똑같이 이 말만 반복했다잖아요. 그런데 최경환이 왜 이 시기에 검찰에 출두했을까요? 미루고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근데 아직 정기국회 기간이잖아요. 회기가 끝났어요. 이 예산안 심사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체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기 기간에는
그 동의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회기가 끝나면 긴급 체포가 가능해요. 모양 빠지게 긴급 체포 당하는 것보다는 자진 출두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을 한 것 같고 뭐 구속영장 청구되겠죠? 더군다나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국고 손실 및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병기가 한 말 때문에 최경환이 돈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 준놈 구속됐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최경환은 당연히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바깥 공기를 좀 더 쐬고 싶었다면 오라 할 때 바로 갔어야 돼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라니까요. 조사를 하고 싶은데 안 와. 그러면 원래 긴급 체포예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예. 하다못해 음주운전 해가지고 벌금 있죠. 그 벌금을 안 낸 상태로 버티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찾아와요, 경찰이.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 네버엔딩 스토리에 이동엽 씨의 생생한 경험담이 나옵니다. 그 방송은 바로 이 에피소드 예. 앞뒤로. 자, 나 혼자와 들어간 자. 김태우와 최경환.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자, 우병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보 교육감들 약점 열흘 내로 알아오라. 세다. 그럴 줄 알았어. 야, 국정원 보고 열흘 안에 알아와. 야, 센데. 정부의 비판적 성향을 가진 박근혜 정부죠.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하도록 국가정보원에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병우 건이 새롭게 최근에 밝혀진 게 이제 예전에 묵은 이슈는 이석수 감찰관 뒷조사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계 사찰이 있었어요. 최근에. 재밌더라고요. 과학기술계 사찰. 이게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인 사찰